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또 숨졌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자 성남시장 때부터 이 대표를 보좌한 최측근입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유서 한 대목이 전해졌는데 전문이 아닌 제한적인 내용이다 보니 해석은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도돌이표 사법 리스크에 친명 일각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오늘 관심을 끌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두루두루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3월 10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쪽짜리 유서를 남겼는데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숨졌다며 미친 칼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간접살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 총재 성범죄 문제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가 되면서 관련 인물과 단체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을 상징하는 30년 가까이 된 조형물이 신도의 작품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돼 출발이 3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기내 반입 경로와 보안 검색 실패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당선 1년을 맞아 해사 임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대구시의회가 매달 수백만 원의 월정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전국광역의회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때 아닌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과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억울하다는 심경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전모 씨는 세상을 떠나며 6쪽짜리 유서를 자택에 남겼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유서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전 씨 이름은 무려 23차례나 등장합니다.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공범으로 명시된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네이버가 성남FC에 50억 원과 40억 원을 차례로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모두 개입했고 네이버 이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사단 법인을 거쳐 기부하도록 해 범죄 수익을 숨기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으로 있던 전 씨는 구미동 부지를 사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네이버 요구를 처음 전달받은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네이버 측이 다른 창구를 통해 대화하다가도 진행이 잘 되지 않자 다시 전 씨를 통해 논의하려고 마음먹었다는 대목도 있고 전 씨는 양측 협의를 문서화하기를 바라는 네이버 측 요구를 거부하고 문제가 된 후원 형태를 직접 제안한 인물로 묘사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네이버를 만나 실무 협상 창구를 했다는 겁니다. 전 씨는 성남FC 건 말고는 수사기관에서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대신 조문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주변 인물이 세상을 등진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대부분 검찰과 경찰 수사의 변곡점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앞서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숨진 전모 씨의 이름을 여러 차례 함께 올렸습니다. 과거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으로 일하며 이 대표와 네이버 사이에서 성남FC 후원금 유치 실무를 담당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 고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로 꼽혔던 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재작년 12월 민간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역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다 같은 달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공사 내부 문건을 대장동 일당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중징계 통보를 접한 직후였습니다. 이후 대장동 수사는 한동안 윗선으로 뻗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 씨의 지인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인은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고인의 개인 카드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지난해 1월엔 이 대표의 변호사 비대납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도 돌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남은 이 대표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믿을 수 없는 보고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검찰의 미친 칼질 등을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사망한 것은 검찰의 조작 수사 탓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전 씨가 반복되는 검찰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하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보고를 접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권의 비난 공세를 예측한 듯 타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이 대표는 현장 지도부 회의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전 씨 빈소를 찾았지만 유족이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 등으로 반발하자 장시간 대기하다 겨우 조문했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유족분들이랑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유족 중에서는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전 씨가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특히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아 유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보도돼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검찰 수사 이후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벌써 이번이 5번째입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할 이 대표가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입는 건 아닌지 당내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당 대표직 수행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정책의원 총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고 또 당의 대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하지만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섬뜩하다며 간접살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인사가 계속 유명을 달리하는 건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 대표직 수행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주변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다른 의원들도 죽음의 랠리,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써가며 일제히 비판을 보탰습니다. 특히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사망 원인이라는 민주당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이래야 그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얻는 정치를 멈추라면서 민생 행보 대신 고인에게 예우를 갖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사망을 고리로 김기현 대표가 이 대표 사퇴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가출범한 집권여당 지도부와 민주당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JMS의 교주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등 조직 내 여러 문제가 폭로되면서 JMS와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장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신도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조형물, 서 있는 눈입니다. 30년 가까이 대검찰청 앞을 지키고 있는데 돌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작품을 만든 A선 교수가 신흥 종교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즉 JMS의 신도였던 걸로 알려진 겁니다. 이 조각상을 만든 교수님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의 성비위를 인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분의 행위는 신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JMS의 수장인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신도들은 앞장서 정 씨의 범행을 감싸는 상황. 그러다 보니 범죄와 맞서야 할 검찰이 JMS 신자의 작품을 상징으로 두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의 만든 조형물이 대검찰청의 상징이 된다라면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선 교수는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지만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신도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정명석 씨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천명한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형물을 둘러싸고 파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공모전이라는 적법한 선정 절차를 거쳐 설치된 국유재산을 검찰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JMS 관련 단체를 찾아내야 한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재 정 씨의 필체의 간판을 내건 교회나 대학교별 JMS 동아리 명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JMS 신도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고 이들이 교단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다 검찰도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관련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구속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정 씨의 성범죄 혐의 중 일부와 관련해서 먼저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해외 국적 신도 2명을 20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가 실탄을 기내로 갖고 들여와 두고 간 것인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기 위해 이륙 준비를 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 탑승객이 좌석 아래 바닥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다름 아닌 실탄 2발이었습니다. 승객은 곧장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여객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200여 명이 모두 대피한 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기내를 정밀 수색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뒤 여객기는 다시 승객들을 태우고 마닐라로 향했는데 실탄을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내에는 CCTV가 없어 실탄 2발을 누가 놓고 갔는지부터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여객기가 전날 베트남 다낭을 떠나 인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탑승객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협회 등을 통해 발견된 실탄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도 알아낼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객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일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업자의 책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테러 위험이나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내 반입 경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나 인천공항공사가 기내 보안 점검을 미흡하게 했거나 보안 검색에 실패한 사실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씨가 지난달 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 지원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및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5,7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00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육한 결과를 종합한 성적표인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더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락한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74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컸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4%나 줄어든 게 뼈아팠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여행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로 증가한 반면 운송 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익이 늘면서 충격을 줄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2차 전지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이후 지표는 개선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2월에는 그 규모가 53억 1천만 달러로 73억 4천만 달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상품 수지가 상당폭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들쑥날쑥 성적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1,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그러고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이 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사기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업자분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사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서 의정비를 주지 않으려고 뒤늦게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지 5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모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고가의 금 열쇠를 선물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전 의원이 구속된 뒤에도 세금으로 의정비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옥중에서도 넉 달 동안 1,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의정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대구시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40여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구속되면 활동비는 주지 않지만 2배가 넘는 월정수당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 아니냐, 의원이라고 별다를 수 있느냐 하는 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대간부회의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받아간 1,000만 원이 넘는 혈세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도심을 질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무면허로 고개 운전을 한 건 물론이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오토바이 수십 대가 요란하게 음악을 틀고 도로를 달립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 단속 나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을 향해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급기야는 순찰차를 들이받더니 동승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합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원정 온 폭주족. 당시 2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도심을 마음대로 누볐습니다. 경찰은 무법 질주를 주도한 10대 A씨를 먼저 체포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나머지 가담자들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25명이 붙잡혔는데 대부분이 SNS를 통해 만난 10대였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아예 떼어버리기도 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팀, 서울 팀, 부천 팀, 전국구예요. 그러니까 또 무등록 오토바이도 있었고 그리고 무면허인 애들도 있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폭주족 전원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북한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발사 현장에 또 데리고 나왔는데요. 강력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서 전쟁 주도권을 쟁취하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북한 매체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로 서해 목표 수역에 위력적인 사격을 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는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2대 임무 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 기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목표물이 적작전 비행장을 가상에 설정됐다고 밝혀 우리 공군 비행장을 겨냥해 타격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수지 주변을 발사 장소로 택했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습 사격과 수중 발사 착각을 노려 탐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신형 미사일은 특히 낮은 고도로 짧은 거리를 날면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군은 지금의 요격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운용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발사 형태의 어떤 진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고도를 낮게 했기 때문에 한국군 레이더에 잘 탐지가 되지 않았고 요격하기에 좀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연합훈련을 앞두고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도발 수위를 점차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군사적 도발을 통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평화를 위한 길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해서 상대방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서서는 한미핵 실행체계를 확립해서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도열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사이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장합니다. 교육훈련을 마친 160명이 해군과 해병대 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이곳을 찾아 졸업생 모두와 악수했습니다. 강력한 해양강군 힘에 의한 평화, 단상의 문구대로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핵 해법으로는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 강화하는 미국과의 행동하는 동맹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 대응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 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전임 정부의 실전 훈련 부족을 지적했던 윤 대통령은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야 한다,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해야 한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복 입은 영웅을 예우하겠다며 진해 앞바다 옥포만의 훈련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올랐고 국내 최초 독자 설계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도 승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선 1년을 맞아 든든한 안보로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야간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KF-21 시제 3, 4호기가 빛이 재현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F-21 기종이 야간 비행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방사청은 이번 시험으로 KF-21은 야간 비행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늘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을 들이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일 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정상화입니다. 한일 간 정보 교환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추가 조치를 우리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한때 파기 직전까지 갔던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가까스로 파기는 피하면서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미사일과 관련한 일부 정보 이외에는 제대로 된 정보 교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우리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가 소극적이고 최소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3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2발로 정정하는 등 최근 실수가 잇따르며 일본의 탐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군 관계자는 한국군의 경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일본보다 최소 1분 이상 빨리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곧바로 분석에 나설 수 있는 것은 국내에 배치된 그린파인 레이더가 거의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정찰 위성과 같은 뛰어난 탐지 자산을 자랑한다고 해도 우리 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 능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천명한 일본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에 상당한 공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日韓 GSOMIA は日韓間の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協力と連携を強化し、地域の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ものと認識しており、本件に関する韓国側の検討状況を注視しています。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 외교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정보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했지만 일본 피고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양국 재계가 만드는 별도 기금에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단기간 내에 피고 기업이 재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한일 경제단체가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만큼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조선인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개별 도항과 모집, 관해 알선, 징용 등 그 어떤 것도 강제 노동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어제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해서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부의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한국 재단이 판결권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일본과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새로운 수장 김기현 대표는 이딴 정책 행보에 나서며 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소수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정책으로 대결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신임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인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민생과 정책을 전국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정 간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저는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주도권이 생기고 이번 정책의총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나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인데 원 장관은 빠른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동참을 안 하면 또 우리 여당 단독으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당에다 맡기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당의 정책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건 울산시장 출신의 행정 경험과 함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갈등을 빚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최측근 참모인 김용환 보좌관을 새로 만들 예정인 당대표 상황실장에 앉혔습니다. 당내외 현안을 챙기며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주말 동안 최고위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핵심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김기현 체제 안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자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까지도 몰리고 있는데 최근 취업시장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직 공무원이나 직장인까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남들이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연봉도 좀 높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복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등용문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그런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딱 있는데 그 직무가 잘 안 맞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들도 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연봉과 워라밸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지만 지금은 근로소득과 시간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회사의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관을 쫓아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남녘은 매화와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던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산충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하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매화가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만개한 매화는 섬진강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듭니다. 오랜만에 꽃 구경 와서 그런지 너무 기분도 좋고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다 가고 싶어요. 축제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양 매화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한결 풀린 봄 날씨에 상충객들의 옷차림도 얇아졌습니다. 또 올라오는 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풍경도 보고 제 봄을 알리는 매화를 보면서 봄을 먼저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리산도 노랗게 물들면서 봄이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산수유꽃에 상충객들의 마음도 덩달아 설렙니다. 올해는 이제 산수유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망울도 크고 여기 데크길도 좋고 또 이제 여기 밭 사이에 이제 물이 조금씩 흘러내는 겨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옛날 정취가 있고 참 좋아요.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산수유꽃이라 더욱 애틋합니다. 산수유 꽃축제를 시작으로 화엄사 홍매화와 삼백리 벚꽃길 등 다양한 봄꽃들도 상충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례가 지금 봄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산수유꽃도 있지만은 벚꽃이 우리 전체가 벚꽃 천지거든요. 꽃피는 축제 기간에 오셔서 꽃도 보시고 소원도 빌어보시고 또 맛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남녘은 봄꽃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때 아닌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단비가 내린 뒤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등 마치 널뛰기를 하듯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화가 만발한 남녘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소매의 아이스크림, 햇살을 가리는 양산까지 풍경만 보면 3월 초봄이 아닌 6월 초여름을 연상케 합니다. 날이 풀려서 더워져서 패딩 입다가 반팔로 오늘은 입고 왔어요. 전남 곡성 석곡면과 청주 청원군은 기온이 26도에 육박했습니다. 광주 25도, 대구 23.8도, 서울도 22.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3월 상순 기준 지역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원인으로 주말까지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사흘 만에 기온차가 무려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이례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강수가 내리면서 전날에 비해 낮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겠고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해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나흘 정도 널뛰기 하듯 심한 기온 변화를 보인 봄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으니까요. 그야말로 뭐 최측근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성남시장 때부터 비서실장을 했고 또 구청장을 역임했고 뭐 기획조정실장, 행정실장 뭐 이렇게 그 총괄을 하는 시를 총괄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 정진상, 김용희 정무 라인에서의 최측근이었다고 한다면 이분은 실제적으로 행정 또 실제적으로 뭐 의공이 아니고 널공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지방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정통한 측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늘공, 성남시장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경기도로 또 따라갔어요. 그만큼 뭐 좀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매우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그 시정이라든지 또는 도정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군기반장. 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 그랬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보다 더 지금 심각한 리스크로 사망 리스크, 주변인들이 이렇게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 그리고 민주당하고도 상당히 그 파장을 낳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노트 6쪽 분량의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 반대로 전문이 공개가 되진 않아서 일부 내용만 좀 알려진 상태인데, 자, 이제 정치를 좀 내려놓으시라.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인 유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애정어린 말하자면 고언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고인의 어떤 충정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좀 너무 주변 사람들이 뭐 소위 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죽거나 감옥 가거나 이런 어떤 형식이 된다라면 누구를 위한 정치냐.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지 너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래 놓고 본인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이나 좌절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이 요소 속에는 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 정치적 꿈을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다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행간 속에는 본인이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이 안 지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일을 열심히 따박따박해서 정년퇴직하고 편안한 그런 어떤 생활을 했을 텐데 너무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이 하는 바람에 지내놓고 봐니까 뭔가 크게 될 것 같고 또 뭐 직접만 하더라도 이분이 대통령 가면 내가 청와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지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의자가 되었고 뇌물 수수를 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공직자가 가장 자기 스스로 명예에 실추한 게 뇌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는 대행자일 뿐인데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 검찰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본인도 괴롭고 자기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저런 결과를 낳은 요인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충정, 뭐 또 회환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심경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정호김 의원께서는 이 대목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 보도에 잠깐 나온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서입니다. 6장짜리고 그 내용을 지금 아직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일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원망해. 정말 자기가 모시는 이재명 지사가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도 안 했거니와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죠. 이 말뜻에는 당신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회한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보통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정부에서 일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장관직은 아니지만 감옥에 간 사람들 많아요. 그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당장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공범이 되고 피의자가 되고 또 법적인 조처를 감수해야 되는 과정에서 변호사 쓰는데 돈 들고 공무원으로 늘공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연금도 안 나오고 당장 나의 생계, 내 가족의 생계에도 치명타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중첩돼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문기 처장 있잖아요. 김문기 처장 대장동 문제 때문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초과 이익 환수 삭제를 실무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굉장히 조사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라는 그런 원망과 회한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특히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랬느냐 검찰이 그랬지 내가 지금 그 본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가족이나 그리고 고인이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원망이 배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유서에는 또 열심히 일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게 돼서 억울하다. 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자,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최근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해서 조사받으면서 특히 이제 모친 조문상에 대리 조문을 했다 하면서 좀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뭐 검찰 이야기로 들어보면 그거 자체가 무슨 그거 건과 관련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쌍방울의 그런 어떤 그 회장 조문의 감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서 뭐 메시지를 전달했니 안 했니 뭐 남북 관계 경업에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부터 상당히 대북 송금 문제라든지 김성태와 이재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물을 수 있는 요소들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결국 무슨 마치 그런 어떤 건실한 기업가라기보다는 뭐 조폭 출신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검은 거래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갖는 것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겠다. 그걸 좀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 이제 그래서 본인은 이제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굉장히 그냥 건조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리해서 왔을 뿐인데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주변 분들의 시선도 굉장히 따갑게 느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 FC 사건에서는 이미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면서 네이버하고 성남시 사이에 어떤 협상의 창구 역할을 했던 인물로 보고 수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행정의 그 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무 쪽이 아닌 행정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 그리고 그 전에 시장으로서 상당히 신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이버와 성남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네이버와 관련해 가지고선 지금 그 제3자 뇌물죄 또 범죄 수익 은닉죄 해가지고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얼마 전에 부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요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전모 실장은 그런 일과 관련해 갖고 본인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했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걸로 작년에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그 쌍방울 김성태 모친상과 관련해서 당시 시장 그리고 경기지사를 대신해서 실장으로서 조문을 가잖아요. 그래갖고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또 덕담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로서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바로 그 이재명 당시 후보 옆집에 그 GH 직원들이 합숙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합숙했던 그 시점에 이 전 모 씨가 GH의 경영본부장인가 경영기획본부장인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관리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옆에 합숙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관리부실이다, 선거 캠프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정리가 된 사안이긴 했지만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집인지 몰랐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이고 그리고 GH 직원들이 그걸 합숙소로 썼는데 과연 몰랐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발발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김혜경 씨의 법카를 쓰는데 밥을 뭐 10인분을 들여가고 뭐 기생충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니 옆집에 GH 직원들이 합숙소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경영기획본부장이 바로 이 전모 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옆집을 또 부동산에 뭐 내놓은 사람이 그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배모 씨라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 얘기를 다시 환기하자니까 새롭게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모든 디테일에 있어서 이 전모 씨가 상당히 여기저기 지금 개입됐다라는 그러한 그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본인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는 상관을 모시는 그 일환으로서 했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극단적인 상태로 내몰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해하는 심정이 지금 그 유서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 관련해서 최측근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좀 꿰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요. 자, 중요 증인이 지금 없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좀 차질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질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검찰의 얘기에는 이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대장동이니 뭐 이런 그 일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김용, 뭐 남욱 이런 분들이 주로 성남 도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고 아마 이제 이분의 역할은 사실은 성남 도계공의 그 대단히 개발 계획이 아니라 자그마한 부지들을 어떻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느냐에 대한 어떤 행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 주도 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분이 없어도 물론 이분과 관계되는 사건은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의 어떤 뭐 수사에 큰 차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제3자 뇌물죄든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 이재명 지사까지 돈이 전달된 과정은 여전히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 뭐 그다음에 이 돌아가신 이분 정도만 범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한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와의 그 가교 역할에서
이 전 모 씨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 서류가 지금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분이 유서를 썼으면 가족들은 유서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6장짜리 유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지금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사실 네이버는 그 네이버라는 자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또 이 네이버와 이렇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거부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 출구 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묘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마 이 전모 씨였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제 그 앞으로 이분이 물론 이제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축소되거나 또는 그 유야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사법 리스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좀 민생으로 풀어보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현장 출구일을 재개했는데요.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조문을 시도했습니다. 자,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재명 대표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백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제가 백구를 할게요. 저승사자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예. 자, 뭐 오늘 낮부터 너무 장시간 대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발되나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저녁 무렵 조문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 뭐 그동안에 이제 부검 문제 때문에 네. 오랫동안 그 옥신각신을 했고 경찰이 반대하는 부검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유족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반발을 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또 그것 자체도 기각이 되는 예, 그런 검찰이 또 이제 기각을 결과들이 했더라고요. 있었고 예. 또 아마 초기에는 조문 오는 것에 대한 유족들의 어떤 거부 반응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고인이 가셨기 때문에 유족들은 기강돼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울분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나마도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뭐 장작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저렇게 조문을 하고 오는 모습들이고 상당히 이제 그 조문을 하면서도 또 하나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가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왜 조문을 안 가느냐 예. 또 입장이 왜 다르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받고 지금 방금 어떤 기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은 누구냐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떤 그 잡잡한 그런 예. 그 질문 마치 돌팔매를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다음은 누구 차례냐 이런 항의 목소리도 좀 나왔었는데 이 대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뒤에 지금 주변 인물이 숨진 건 이번이 5번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 5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러지만은 예. 나머지 시민단체 대표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4명은 이게 대장동 아니면은 지금 성남 FC 그다음에 또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화 관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총 5명이나 이미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드러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런데다가 지금 요번에 사망한 전모 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유서의 내용에 지금 물론 우리가 이제 확인 내지는 검증은 못 해봤지만 유서 자체를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국민 여론이 흔들릴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과 비명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서도 이 유서와 관련해서 상당히 처음에 민감했었다라는 취지의 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 앞서 사망 리스크다 이런 얘기도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는 검찰을 향해서 매우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미친 칼질. 자, 믿을 수 없는 부고라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측근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검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민주당에서도 뭐 사법살인이다 오늘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소위 어떤 강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부분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더 크게 보면 어쨌든 이유야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한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만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앞서야 돼요. 내가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나의 어떤 주변의 당 인사들과 함께 나의 거치도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내 때문이냐, 검찰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결코 국민들이나 또 중도층이 수긍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는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보면 뭐 우리가 언론으로서 여론조사를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중도층과 무응답층 수준에 준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갖고는 총선을 한 달, 두 달 앞서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사실은 당에서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함께 부드러운 어떤 변화, 부드러운 어떤 총선을 위한 전략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의원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 좀 적절하지는 않은 메시지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밖에 안 했다. 바로 이렇게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압수사 주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의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책임질 것은 좀 책임져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의 직접 말에 따르면 한때 이분도 굉장한 충성심을 가진 분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강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분신도 하려고 했었는데 배신감 때문에, 그 배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선 첫째 측근이 아니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김문기를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다 말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주 밑조알 고조알 이재명이 겁이 많아요서부터 시작해갖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특히 압수수색할 때 왜 자신에게 김용과 정진상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했는가. 그래갖고 뭐 태백산으로 숨어라 또는 무슨 뭐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 한 열흘만 참으면 우리가 나라를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동규 씨의 그 주장을 100% 지금 다 유동규 씨 말만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기억의 오류도 있겠지만 저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분명히 대장동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행정에 있어서 그 정무를 맡은 정진상과 쌍벽을 이루는 이 전모 실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서에다가 그런 말을 남겼으면 말할 것도 없고 뭐 가족들이 경황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에 그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하러 갔는데 거부했다라는 또 보도도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6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0몇 분 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어쨌든 5명이나 지금 고인이 됐다면은 본인 자신도 괴로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때문입니까라고 반문을 하는 부분에서 설사 본인 때문이 아니라고 100번을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덕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저로 인해서 이랬습니다라고 눈물을 처절하게 흘려야 되는 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그냥 사회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이 대표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는데요.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대표가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벌써 5번째인 것 같은데요. 제가 3번째 관련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해서 저를 거꾸로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의 대표 주변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그런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1야당 대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뭐 여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결자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류의 반응이 뭐 쏟아져 나왔어요. 뭐 이제 그것은 이제 5명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런 데 대한 그 반응이 나왔죠. 왜 그거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것인데 묶어서 5명이라고 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여당은 여당대로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태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뭐 드라이한 표현으로 그러한 공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공격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조금 중심을 잘 잡아서 여야가 이 부분으로 갖고 너무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고 소식이다 보니까 여당도 좀 어떤 비판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사회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이재명 가장 답답할 사람은 물론 이재명 대표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5번째 죽음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게 이재명 전 시장 현 대표 때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관련한 사건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그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마저도 좀 우물하게 만든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거를 비판할 때 아까 저 의원님 드라이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드라이하게 고인에 대한 그런 어떤 명복을 빌면서 지금 이게 이런 정파적인 비난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오히려 그 상대방이 더 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여당의 박대출 의원이 이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좀 소환을 했는데요. 2015년 7월에 사망한 국정원 직원 그 유서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유서 같지가 않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나요? 자, 이런 글이었는데요. 8년 전 자신의 물음에 답할 때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과거 글이 또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야가 지금 서로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그런 곤혹스러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를 지나친 코멘트와 평가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격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상호 비판을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그것이 항상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공수가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뭐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져오는 것이 내로남불이라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어쨌든 그런 정도의 아픔을 받으면서 또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 누구나 글 한번 써놓고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을 남길 때는 역지사지를 한번 하고 좀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글뿐만이 아니라 왜 구업을 짓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건이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가 정쟁화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우물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치인들은요 당장 무슨 그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왜 한국인으로서 신명나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심리적 동기부여는 해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상대를 비판할 때 이게 상당히 건강한 비판일 때 더 먹혀들지 단순히 뭐 조롱조의 비난이다 그러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한 비판을 해도 건강한 비판을 해야 더 효과적이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측근이 또 한 명 사망하면서 지금 돌발 악재가 또 생긴 거고요.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뭐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하여 뭐 좋은 말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소프트 랜딩 할 것이냐, 내년 총선까지 또 이겨가기 위한 어떤 말하자면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봐서는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어떤 비관론도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오랑크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30명이 그대로 그냥 절대적인 170표를 주면 오해해서 자기 지지가 완고한 것처럼 해서 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런 판단 때문에 상체기를 빨리 내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난번 말하자면 그 표 대결 속에서 이제 키스가 나기 시작했다,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서서히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시계열적으로 보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가면서 이대로 가면 지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뭐 공천권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전반적으로 모든 당원들이 어차피 당을 정상화할 것이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럼 보여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온다고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네. 다음번까지는 한번 말하자면 부결시켜 달라는 요구를 할 텐데 네. 그 다음번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과연 이것이 말하자면 부결시키는 그 자체가 당의 이익이 되나 예. 내 개인한테 이익이 되냐 정치인 개인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다음번까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가 네. 원정주의적인 입장을 많기 때문에 뭐 야멸차게 가결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30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네.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밀려나가느냐 예. 스스로 뭐 오늘 이렇게 유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결단을 해서 협의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논의하면서 각 말하자면 뭐 의원 연구 단체별로 논의를 하든 어쨌든 그다음에 4월에 있을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자기의 변화들을 또 논의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전에 우선은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는 뭐 각 지역구에 쫓아다니면서 이원욱 지역구, 서른 원 예. 지역구에서 하는 개딸들이라도 차라리 그분들을 아예 뭐 출당을 시켜버리든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하나 관심을 받았던 보도가 있었는데요. 친명 일각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당장 총선에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역구마다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거는 전혀 호재가 아닌 거잖아요. 악재잖아요. 친명계라 하더라도 그 현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 전모 실장의 이런 극단적 선택은 악재 중에 악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국민들의 그 여론과 시선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소위 그 현타라 그럽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명예로운 출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게 화두어로 지금 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명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왜 사즉생 생즉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를 비판적인 제가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호소력은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를 해갖고 살아남은 정치인은 있을지언정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구차하게 밀려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고요. 벌써 친명계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뭐 올해 말에는 뭐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시간 벌기를 한다 그래갖고 그게 정치인 이재명 의원에게 그렇게 바람직할 거라고는 생각 안 들어요. 내년이 총선이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여유 있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뭐 친명 비명 간의 갈등들이 있으면서 개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타겟을 삼아서 수박이라고 하는 의원들한테 가서 공격적으로 한다. 뭐 예를 들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 공천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인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에워싸고 싶어 하더라도 애당심에서 그렇게 생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명예로운 퇴진이나 어쨌든 당을 위한 결단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전제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말하자면 적으로 올린 데 대해서 굉장히 친문 의원들이 경로하고 있는 거죠. 표시 안 나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면 당 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라든지 전체 표 계산을 했을 때 당 전체가 집중해서 본다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뭐 저 최고위원들이 뭐 되게 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중도라든지 호남이 거의 개입을 안 한 선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 한번 해보라.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갤럽 여론조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국민의힘 지지도 보시면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의 내용을 보면은 강제동원 배상안 이게 이제 부정평가 이후의 1위고요. 예. 긍정평가는 노조 대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3자 대위 변제라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가해 기업이 즉 전범 기업이 지금 그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단 구성에는.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기금을 만든다 그러는데 청년 기금이 과연 이 강제징용 보상안 내지는 배상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조금 전에 YTN에서도 보도하셨듯이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본의 반응이 한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4월에 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자민당이 우경화되는 속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 하야시 외무상의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뿐만이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전히 지금 그 뭐랄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1절 기념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안을 제시할 때 국민에 대한 설명, 설득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진정성 있게 깊이 있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어요. 강제동원 피해 정부안 평가도 앞서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이 35%,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가 59%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 일본의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제 미래 관계로 나가야 되는 데는 많은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하실 텐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조금 저는 그 말하자면 부도수표를 날린 셈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6, 17일 일본 가서 예컨대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일본에서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한일이 공동으로 그와 같은 오부치가 했던 것처럼 반성하고 기시다 총리가 일본 기업도 같이 돈을 내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도 일본을 용서합시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뭐 아직도 분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처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1절 그 기념사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낼 것 같으면 최소한 우리가 미국 동포, 뭐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에 대한 어떤 3.1 운동에 또 5.4 운동으로 하는 어떤 역사적 과제 또 그동안에 수고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말로 하는 것이지만 안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과거에는 일본이 그랬지만 미래의 동반자 관계로 간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또 만세 삼창도 그냥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그냥 더 좋은 뭐 나라 만세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프로토콜도 바꿨다는 것도 뒤늦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일방적인 어떤 독주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감정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감정에 대한 평가는 이 35%가 어떤 질문을 해도 대통령 지지하는 만큼의 35%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일본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일본 외상이 배상이란 말도 꺼내지 마라. 과거사에 대해서 아주 약한 수위라도 뭔가
일본의 입장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게 없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주기를 미리 생각해서 대통령이 먼저 그런 걸 전제로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화답해 주지 않는다면 완전히 빈손으로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그래서 자칫한 부도수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연이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어서 이 연쇄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가지고 오느냐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한일 간의 정상회담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과거사 문제가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거든요. 사안이 매우 복잡해요. 그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민간 무슨 뭐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결국은 일본에 요구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그 피해자분들에게 대신 위로금을 지급한 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근데 설명하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2018년에 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뭘 요구할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을 좀 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태도가 우리에 대한 태도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전략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한일 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고는 하는데 당장 미국에 가면은 아마 이것이 이제 소위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접을 받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그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성과물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느냐. 그러니까 성과물, 실질적인 성과물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문제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일단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이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오직 시진핑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기국 개편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단상 중앙에 마련된 투표함에 4장의 용지를 차례로 넣었습니다. 자신이 단일 후보로 올라가 있는 국가 주석직을 비롯한 주요 직위의 찬반 투표 절차입니다. 탁 트인 대회장에서 이루어진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 반대는 한 표도 없었습니다. 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권 장악에 이어 국가 원수와 군 통수권 지위까지 확보하며 집권 연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8년 연임 제한철폐 개헌안의 첫 적용 사례이자 1949년 건국 이래 첫 3연임입니다. 일단 15년 집권을 확정지은 셈인데 이런 추세라면 종신 집권도 가능합니다.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국정자문기구 정협주석은 예정대로 권력서열 3, 4위 시 주석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공청단 출신 후춘화와 상하이방, 한정이 실권 없는 부주석 자리에 이름을 올린 정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무원 기구개혁안도 1인 권력 집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보화 사회 빅브라더 출현을 예고하는 국가 데이터국, 신흥 핀테크 세력을 통제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당 중앙에 새로 꾸릴 과학기술위원회엔 미국의 반도체 포위망을 기술 자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党政军民学东西南北中党是领导一切的，党是核心。 시진핑의 당을 통한 만기 칠남 구상, 권한이 쏠린 만큼 책임도 무거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한일전에 앞서 또 한 번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기가 등장했습니다. 우길기가 발견된 장소는 도쿄돔 외야 2층 좌석으로 안경을 쓴 한 일본 남성은 우길기를 들고 한동안 서 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나 국제축구연맹 또는 피파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구는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개최하는 WBC는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시구자로 나선 가운데 앞서 대회 조직위 측에 우길기 응원 제지를 요청했던 KBO는 즉시 항의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한미일 세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강제동원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건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세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a great time, I think, in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in the U.S., South 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and certainly in the U.S.-Korea alliance.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토론에서도 강제징용 해법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could finally start talking about maybe how to involve more Korea more into the Quad arrangements and expand that into something larger.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수출 통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There will be discussion of the export controls that Japan has placed on certain intermediary goods for the making of chips, the so-called whitelist. 외신들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며 중국,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들을 더욱 긴밀히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윤 대통령 초청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에 나온 점을 주목하며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내일로 꼭 12년이 됩니다. 원전 사고 이후 매일 늘어난 원전 오염수를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 방사능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분석 기술은 2,000톤의 바닷물에 섞여 있는 단 한 방울의 방사능 오염수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원전 폭발로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용량은 이미 97%까지 가득 찬 상태. 이에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약수통.
우리나라 연안에서부터 멀게는 300km 밖에서 떠온 바닷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실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은 국제 수영장 규격인 2,000톤의 바닷물 속에 방사능 오염수가 한 방울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중 삼중수소 분석 가능한 농도 수준은 국외 타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수준보다 10배 정도 더 낮은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소를 분리해 농도를 측정하는데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최신 장비를 쓰고 있어 지금보다 시간을 더 줄이기 어려운데 오염수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최소 2달 전 해수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에 밝힌 대로 방류 전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와 그걸 얼마나 확실히 감시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시민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부담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 보관을 검토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의 한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조합장이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3선에 올랐는데 노동청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농협중앙회는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지역 농협으로 축하 화환이 연달아 배달됩니다. 최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홍모 씨를 위한 겁니다. 홍 씨는 여직원들의 손과 겨드랑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겁니다. 취재진이 홍 씨를 직접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수차례 통화 시도를 했는데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장님하고 말씀 안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왔거든요. 접촉이 안 됐어요. 농협중앙회 측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홍 씨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재출마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과 내규상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핑계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협 측은 지난 1월 관련 내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홍 씨 사건의 경우 노동청이 기한까지 명시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농협 측은 징계위원회 소집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당당히 선거에 나서고 농협중앙회는 늑장을 부리는 사이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조합장이 또다시 인면권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저희가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 입장이 되어주실 사람들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중앙회 측은 오는 21일 징계위를 소집해 홍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성추행과 갑질 등 농협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최대한 절차를 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 방첩사령부에 출석해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천공 개입 의혹과는 별개로 군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가 저서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 심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 전 대변인이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권력의 비밀을 파헤친 죄, 그리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첩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라며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가 소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만이 이제 군사기밀 누설죄가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 심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면직 처분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에 대한 감사에서 홍 원장과 외교원 소속 교수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거나 외부 활동 신고 등을 누락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홍 원장에게는 기관장으로서 운영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쌍방울이 졌다는 수억 원의 뇌물 혐의를 놓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검찰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 쪽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 건 18번째 재판부터입니다. 쌍방울 대북사업 전체가 이 전 부지사를 거쳐 추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대가로 이 전 부지사에겐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까지 북측에 대신 건넸다는 겁니다. 19번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방 부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와 김 전 회장의 더 큰 처벌을 막기 위해 검찰이 횡령 액수를 줄여주는 대신 뇌물 혐의를 인정하기로 거래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본 적 없고 횡령액이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김 전 회장에게 의혹이 제기됐던 배임, 횡령 액수는 4,500억여 원에 달했는데 검찰 공소장엔 538억여 원만 적시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이 건넨 법인카드를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를 놓고도 양쪽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려는 쌍방울이 사회이사를 그만둔 뒤에도 법인카드 사용을 강권해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이고 방 부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선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자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종용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면 굳이 법인카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여전히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다시 불러 5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노조 간부 1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8월과 지난해 3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고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는 쇼핑몰 주소는 지오바이.com, 톱세일코리아.com, 후키닷컴 등으로 각각 사이트 도메인은 다르지만 홈페이지 구성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같은 사업자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직구 쇼핑몰 표시가 없고 회원 가입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으며 제품을 사도 통관 고유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현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4개 나라가 최종 티켓 한 장을 두고 겨루는데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우리 유치단의 수싸움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세계 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대형 이벤트로 손꼽힙니다. 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과시하는 장인데 우리에겐 엑스포란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지난 1993년 대전, 그리고 2012년 여수 엑스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3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이전 2개 엑스포는 특정한 주제로 제한한 전문 박람회였다면 부산은 주제와 규모 제한이 없는 세계 박람회입니다. 운동 경기로 따지면 2부 리그와 1부 리그 차이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61조 원에 달합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실사단이 현지 점검을 하러 부산에 오면서 유치단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외교 관계자 등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전략회의에 나섰습니다. 실사 결과는 회원국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쟁국과 차별화되고 부산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는 6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4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11월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초반부터 판세 제압에 나섭니다. 우선 민관이 한몸이 돼서 실사단을 밀착 마크에 친밀도를 쌓고 이어 5월에 부산에서 대형 기후산업 박람회를 열어 세계에 역량을 알릴 계획입니다. 동시에 각자 전담 국가를 정해 맞춤형 지원으로 회원국 마음을 얻어내고 파리 현지에서는 실제 투표권자인 각국 주불 대사관을 집중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칩니다. 사실상 승부는 박빙으로 몇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11월까지 우리가 오늘 한 수 한 수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민관이 원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포함해 현재 도전장을 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 나라. 이 가운데 오일머니를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펼치는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전체 171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직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반 열세를 딛고 우리가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9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대구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와 비교해서 차량 형식이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를 출발해 동대구역과 경북대를 통과하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길이 12.5km 구간에 12개 역이 생기면 대구 동쪽 지역 대중교통 환경이 크게 나아질 거로 기대됩니다. 방식은 인천 2호선 지상구간처럼 도로 위 교각에 레일을 깔고 철제 바퀴로 달리는 경전철입니다. 공사 추진은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29년도에 완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구 4호선은 애초 3호선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대형 상판을 얻는 경전철로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2차선 넓이의 상판이 설치돼 도시 경관을 해치고 철제 바퀴를 사용해 소음이 심하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모노레일 차량을 만드는 일본 업체가 강화된 우리나라 안전 기준을 맞추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차량 공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히다치사가 차량 형식 승인에 대한 면제 없이는 차량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전체 총 수명 주기 비용, 획득 비용 플러스 운영 유지 비용을 고려할 때 총 1,131억 원이 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대구시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소음과 경관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대연동 같은 구간에서는 일조권 침해라든가 소음 진동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가 이 순환선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거기 것까지 다 협상에 반영시켜서 재협상이 필요하면 재협상을 했으면. 대구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북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에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순창구는 오늘 구림면 체육관에 사망자 4명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14일까지 닷새 동안 조문 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 대기줄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날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9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은 하루 만에 또다시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하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밤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